시를 읽으려면 앞으로는 저는 이제 시경이란 말을 좀 지향을 하고 시에서 시300에서 시경으로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경이라고 말보다는 당시 썼던 시300 아니면 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시300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명확합니다. 시300 일언이 폐지왈 사무사라. 시300을 한마디로 커버하면, 한마디로 덮으면, 한마디로 요약해 말하면 사무사다.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다. 이 문이 없은 문자죠. 여기 시300이란 말이 사실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는 시는 생각보다 많은데 공자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지금 300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공자가 시300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공자 당시에 이미 300여 편의 시로 묶여서 통용됐을 거리라고 그냥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300이라는 거 내가 편집을 했는데 라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시가 300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300 훨씬 더 상회한 숫자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공자가 손질을 해서 시300이 된 거다, 정수만 차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 면에서 공자가 편집했다는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문헌적인 증거로 보면 이게 좀 꼭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발굴, 기적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문헌에서는 시 제목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지금 시경에 있는 시는 한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수십 편의 수가 제목만 전해지는 게, 제목만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 300편이 300보다 크게 많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은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죠. 아마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채시관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정확히 이제 행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를 채집하는 주나라 때 관직명이죠. 행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를 민가를 채집을 했는데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경 300편을 읽어보면 되풀이 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시경은 기본적으로 음악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연주하다 보면 어떤 정형화된 리듬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요를 듣다 보면 그 후렴구 반복되는 제일 듣기 좋은 부분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300을 읽어보면 정형화된 표현이 몇 개 보입니다. 계속 보이고, 그렇게 그걸 보면 이건 아마 악관들이 옛날에 악사라 그랬죠. 태사라 그랬죠. 악관들이 아마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서 표현을 다듬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정리된 것을 공자가 교재를 쓴 것일 거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편집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시를 보는 공자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사무사. 생각에 삿됨이 없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많습니다만 지금 제가 논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무사라는 것이 개념화시키면 윤리적 관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공자는 특히 시를 중시했어요. 서에 대한 얘기도 논해 보면 보이죠. 서에 대한 얘기도, 상서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보이지만 주로 논어에 언급되는 게 시이고,
공자의 영향을 받은 대학이나 중용 같은 책을 봐도 시 인용을 엄청나게 하죠.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적자 중에 한 명이 맹자인데, 공자가 참 어떤 면에서는 공자라기보다도 유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맹자라고 하는 투사, 그리고 달변가, 언어의 달인이 나와서 육아의 어떤 면을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켰다는 게 상당히 드라마틱한 국면이죠. 맹자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특히 시와 설을 인용해서 능란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속된 말로 공자 뺨친다 그래야 될까요? 맹자를 논어의 주석서로 보는 견해가 아주 강력한 해석 틀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시와 설을 이용해서 언필칭 요순, 언필칭 시서. 이거는 그래서 맹자를 처음에 읽는 사람이 서경 인용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죠. 읽기가 그 부분에서 까다롭죠. 참 재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적인 논의를 맹자가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논어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맹자가 시를 인용을 하면서 이 사무사, 이 시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굳건하게 견지를 하죠. 이것이 후대에 이제 자사나 대학 계열로 들어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순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사실 그 공자 제자는 자하 계열, 이제 문헌을 뒤에 전술을 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순자가 그걸 이어갔죠. 이건 맹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고, 우리나라에서 순자를 오해하는 지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 순자를 읽어보면 시에 대한 견해가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논설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한데, 글로써 거기도 보면 시에 대한 역할이 대단하죠. 그 자각이 상당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 맹자의 후학들이 한나라 때의 시 공부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모시, 이제 시를 공부한 한 학파인데, 이 한시라고 해서 한시죠. 모시가 한 모시가 있고, 한나라에서는 한시가 있고, 제나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학파 중에 한시외전이라는 책을 보면 완전히 순자의 적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과 중용회까지 쭉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시경으로 집대성이 되죠. 거기서도 공자가 견지했던 윤리적 관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모시의 서문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그거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사 윤리적 관점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윤리적 관점이라는 거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 관점을 지금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윤리적 관점은 미학적 관점하고 이 거꾸로 대치시키거나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훈적, 훈계하는 것이라고 너무 얕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공자의 그 사무사란 말이 간단치 않다는 걸 잘 까먹고 있죠. 여기 사라는 말씀이세요. 생각에 삿됨이 없다 그랬거든요. 표현에 삿됨이 없다. 아니면 사상에 삿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생각에 삿됨이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여기는 주어가 없어요. 작가의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건지, 독자가 읽으면서 삿됨이 없다는 건지, 이거 참 그렇죠? 아마 두 개 다 할 겁니다. 공자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윤리적 관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죠. 이것을 큰 틀로 하고 지난번에 읽었던 공자의 그 관저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